21번 가 인물이 활동하던 시기에 사실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뭐뭐가 성리학을 처음 배우는 학도들의 입문서로 저술한 것이다. 서문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뜻을 세우고 몸을 상가하며 부모를 공양하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이름이 이제 경목요결이죠. 예. 자, 그러면은 한능검 시험에서 이제 성리학자로 제일 많이 물어본 사람은 이황과 이이가 되겠습니다. 이황과 이이는 이황이 좀 선배긴 하죠. 생mor년이 1501년에서 1570년이고 이황은 이이는 1536년에서 1584년입니다. 어, 이제 이황은 이제 명종에서 이제 선조 초기까지 이제 활동을 했었고 이가 주로 이제 선조 때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도 일단 16세기라는 그런 상황을 알아두고요. 근데 이제 이 인물이 이제 그 저서를 알면은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황의 저서는 이보다 좀 적습니다. 꼭 알아둘 것이 이황은 별명이 동방의 주자입니다. 그래서 주자의 서찰을 정리한 주자서 저료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군주의 성악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그러니까 그림도 잘라서 성악 10도 이 두 개만 아시면 돼요. 그 외의 것은 웬만하면 다 이의 저술이라고 보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경목역열 성략 초심자들에게 그런 입문서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가 어, 개혁을 많이 주장을 했죠. 뭐 10만 양병설, 수미법 이런 것 등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동호 문답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주의 성학에 대해서 적은 성학 집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역사책으로 뭐 기자 실기 기자에 대해서 잘 쓴 책이 있는데 따라서 이것은 경목요결이니까 이 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이 사람이 이제 활동하던 시기에 바로 선조 때가 되는데 주로 2번이 되는데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된 시점이 바로 선조 때인 1575년 김유효과 심의겸의 그 이조 전랑 후임자 자천권을 놓고서 분화가 되었는데 각각 학파적으로는 동인이 예, 이황의 계통 또는 남명 조식의 계통을 따르고요. 서인이 여기 나온 율곡 이라든지 성원 이쪽 계통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16세기 이후 확실히 이후라든지 이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추진하였다. 광해군은 선조 다음이니까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예, 광해군의 중립외교. 광해군은 17세기 초에 있었고 경기도에 한해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이것도 역시 광해군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것도 역시 해당이 안 되고요.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사화가 발생했다. 연산군 때 무오사하고 사초 문제를 놓고서 무오사와 1498년 그 다음에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발생한 사화가 어, 갑자 사화가 있죠. 이게 1504년 16세기지만 이것은 연산군 때니까 이건 당연히 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자의 대비 복상 문제를 두고 예송이 전개된 시점은 17세기 중엽 중후반 무렵 현종 때 있었던 일이죠. 1659년 기해 예송과 1674년 갑인 예송이 있었죠. 이것도 해당이 안 되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자료를 보면 임금이 백성을 대할 때는 귀천이었고 뇌 없이 균등하게 적자를 얘기하는데 노라하고 비라하여 노비 문제가 나오네요. 구분하는 것이 어찌 똑같이 동포로 여기는 뜻이겠는가? 내노비와 36,000 어쩌고 시노비 뭐뭐뭇을 모두 양민으로 삼고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자, 내시노비, 그러니까 중앙 관서의 그런 노비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공노비에 해당하는데 바로 공노비를 해방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순조 1년 때인 1801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노비를 다 해방 시킨 것은 아니고 중앙 관서의 내시노비, 공노비를 이제 해방한 것입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것은 결국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이 시기에 선지를 보니까
이제 사회, 경제, 문화상을 이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게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청화백자를 제작하는 장인. 자, 조선 시대의 자기의 발달 수순은 15세기 조선 초기에는 분청사기가 발달했고 16세기 들어와서는 조선 중기에는 순백자, 그다음에 17세기 이후로는 여기 나오는 이제 조선 후기에는 청화백자가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서민적이죠.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상평통보, 숙종 때 주조된 널리 통용되는 화폐가 되죠. 이거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제포의 외관에서 교역을 하는 상인. 자, 외관. 자, 이 외관이니까 조선 후기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여기 이제 제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포는 이제 삼포 중에 하나인데 조선 전기 일본인이 그 교역을 할 수 있는 항구인데 이 삼포에 바로 부산포, 연포, 제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도 기후약조 이후 1609년 기후약조 이후 다시 이제 그 외관을 이제 열게 되는데 연포, 제포 이런 거는 없어지고 부산에 처음에는 이제 그 두무포라는 데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초량진 쪽으로 옮겨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개항 시대까지. 따라서 이것은 삼포 시절이니까 이것은 세종 때 설치가 됐죠. 1426년. 따라서 이것은 조선 초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뭐, 뭐 부산, 뭐 초량진, 뭐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조선 후기에 되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사를 시동인이죠. 이런 걸 조직을 하여 활동하는 중인. 조선 후기에는 문화의 그런 경제 수준도 높아지면서 문화의 향유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 중심의 어, 그런 한시 문학 이런 거에서 중인들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학을 우리는 흔히 이제 위향 문학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 등이 이제 발달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장시를 돌며 물품을 판매하는 보부상. 자, 이 장시는 조선 이제 중기 들어간 시점 이제 성종 때부터 이제 남부지방에서 등장하여 조선 후기에 가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널리 확산이 됩니다. 약 1000개까지 조선 후기에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는 이 장시를 떠도는 상인들, 이 보부상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위훈 삭제 등 위훈 가짜 공훈 이런 것을 삭제한다는 등 개혁 정치를 하다가 훈구파의 반발로 유배되어 사사당한 그의 옛 자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화와 관련된 인물을 찾는 것인데 이제 사화 관련돼서 이제 살인 인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 무오사와 관련돼 있는 김종직과 김효사와 관련돼 있는 조광조가 있습니다. 김종직은 최초의 사화인 연산군 때 무오사화 때 바로 조의제문이라는 사초가 문제가 돼서 사화에 그런 희생을 당한 것이죠. 따라서 1번은 이제 김종직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조광조는 중종 관정 이후 연산군 때 크게 탄압받던 사림들이 다시 이제 중앙 정기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이제 급진적 개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종 관정의 공신들 중에서 이게 좀 공이 과장된 이런 것을 삭제하려는 그러한 개혁. 그게 바로 이제 위훈 삭제라든지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혈량가라고 해서 어진 선비 사림 신진 사림들을 사림 세력들을 이제 등용케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향촌사에서 성리학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뭐 소학을 이라든지 향약 이런 것 등을 널리 보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이제 그 조선 중기 이후에 수치 체제 문란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그래서 그런 경제적 폐단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공납, 방납의 폐단이라든지
또 뭐 내수사 장리라고 해서 이자를 고리대 이런 거 중앙 내수사에서 이런 것 등을 취하였는데 이런 것 등을 이제 폐를 없앤다든지 뭐 이런 것 등을 찾으면 그리고 하나 더 소격서 폐지라는 것이 있는데 성리학 이외에는 좀 배타적인 성격이라서 초제 도교 행사인 초제를 주관하는 기관인 이 소격서를 폐지할 것 이런 것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조광조가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소학보급, 성리학 윤리를 확산시킬 것과 개혁에 있어서 공납의 개선 이런 것 등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나머지 또 어떤 인물이 살펴보죠. 기축봉사를 올려 영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며 북벌을 주장한 사람 바로 효종 때 송시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안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자, 이제 이황과 이이 중에서 이제 예안 향약, 예안이 이제 경상북도 쪽이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활동하던 이제 영남 쪽에서 그것은 바로 이황이 되겠고요. 이이는 뭐 서원 향약 등이 유명하죠. 해주 향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변록에서 유교 경전에 대한 독자적 해석, 주저와 다른 해석을 시도했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은 사람 바로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윤주라는 사람이 있죠. 다음 24번 가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조선에 이제 5대 궁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중에 어디냐? 대한제국 시기에 서양식 건물이 있는 거. 뭐 서울 사람들은 뭐 서울 살지 않더라도 우리 잘 아시죠? 바로 덕수궁이 되겠죠. 덕수궁 석조전 이걸 봐서 알 수 있는데 자, 이 덕수궁은 본래 이름이 경운궁인데 이제 서울에 보면은 이제 궁궐의 배치도를 보면요. 이게 지금 세종대로라고 있죠. 예, 광화문에서 이제 남대문 방향 쪽으로 서울역 방향 쪽으로 쭉 이어진 것이 이제 세종대로인데 그 맨 위에 경복궁이 있고 북쪽에 그 다음에 서쪽에 경희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좀 아래에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덕수궁이 있고 바로 이 덕수궁 주변이 오늘날 이제 중구 정동 쪽이 되는데 여기에 외국 공사관들이 개항 이후 많이 여기에 등장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사관들이 그 중에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이 이제 가까워서 이곳으로 아관 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영향력이 커지는데 그래서 여차하면은 가고 여차하면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원래는 이제 여기 있던 것이 아니라 예, 경복궁에 있었겠죠. 여기서 이제 이어를 해서 갔다가 이제 아간파천 1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고 이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경운궁인 덕수궁이 대한제국의 전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 조선의 전국 역할은 경복궁인데 이쪽이 이제 핵심 궁궐이 되겠고요. 경복궁은 북쪽에 있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 이제 북궐이라고 하고 이 경희궁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서궁 또는 서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창덕궁과 창경궁이 붙어서 오른쪽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동궐이라고 하고요. 창덕궁은 한양 천도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터가 안 좋다고 해서 다시 이제 그 개경으로 갔다가 태종 때 이제 다시 이제 한양으로 재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궐이 하나 더 필요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또 이제 상황이 이제 뭐 형님, 정종, 아버지 이성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덕궁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창경궁인데 성종 때에 이르면은 어, 무려 대비가 무려 성종 때 3명이나 있게 됩니다. 어머니, 그 다음에 작은 어머니, 그 다음에
그다음에 할머니, 정의 왕후 등. 그래서 이 새 대비를 모실 수 있는 공간 이게 필요해서 창경궁을 이제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제 새롭게 조성을 하면서 이제 조선의 5대 이궁, 5대 궁궐, 정궁, 경복궁과 나머지 이궁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덕수궁, 경궁의 설명으로 만든 것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궁궐인가 알아보도록 하죠. 도송 북쪽에서 북궐이라고 한다. 이것은 경복궁이 되겠고, 한양 제천도를 위하여 건립한 것 태종. 이것은 창덕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제히에 창경원으로 격화되었다. 예, 궁에서 원으로 격화된 것은 창경궁이 되겠고, 그래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창경원 그러고 요즘 사람들은 이제 다시 이것이 창경궁으로 재설정이 되어서 창경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정각의 명칭을 정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정궁, 법궁에 해당하는 이것도 역시 경복궁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다음 25번 밑줄근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정초와 변현무 등이 새로운 논소를 편찬했다군.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기 위한 서적을 편찬하는 왕의 명을 받들었다고 해. 자, 굉장히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성격의 그런 문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거 나오면은 거의 다 세종대왕이라고 아시면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자주적 우리 실정에 맞는 농서 바로 농사직설이 되겠죠. 그러면 이 왕이 실시한 정책인데 선지를 보니까 경제 재정 정책과 관련된 것인데 세종 때 그러면 어떠한 것이 있었느냐? 자, 바로 공법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의 어떤 백성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크게 해소해 줬는데 여기에는 이 그 전세에 대한 부과 기준을 두 가지로 두게 됩니다. 하나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그래서 토지 받전자로 써서 전분 육등법과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과 기준은 그 해가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른 연분 구등법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일결당 20에서 4두로 신축성 있게 감당을 내게 했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이제 2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과전법 하에서는 1결의 최고 생산량을 30도로 했기 때문에 20에서 30에서 20도로 이제 내렸고 또 더 내려가서 이제 가장 힘들 때는 백성들이 토지가 안 좋고 흉년이 있고 뭐 그럴 때는 4도까지 대폭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죠. 결작을 징수하여 재정 문제, 부족 문제 대처하였다. 이것은 영조 때 실시한 바로 균역법의 그 보충책이 되겠습니다. 자, 영조 때 군역의 개혁인 균역법은 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장정 1인당 본래 2필이었는데 이것을 한 필로 줄인 것입니다. 너무 많이 줄였기 때문에 보충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바로 결작이라고 해서 지주들에게 1결당 2두씩 거뒀고요. 그 외에 선무군감포라는 것을 분홍들에게 부과하고요. 감투 씌워주고 그 다음에 어염선세를 중앙정부에서 거뒀습니다. 다음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정했다. 임진왜란으로 일본과 뭐 무역 국교와 무역이 다 중단이 됐는데 광해군 즉위를 전후로 해서 다시 이제 독구가 막보와 국교를 재개하고 드디어 광해군 때 기유약조를 통해서 일본과의 무역을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광해군 때고요. 그다음에 설점 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였다. 본래 광산은 국가에서 독점을 하고 부역 형태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이르면 효종 때 설점 수세제를 해가지고 설점 영업을 허가하면서 세금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면서 광산업이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이제 과전법의 문제점인 전현직 모두에게 주면서 새로운 신진 관리줄 토지가 부족하자 세조 때 바로 직전법으로 해서 바꿔서 현직에게만 수조권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26번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뭐뭐가 후금의 위협에 대비하여 축조한 남한산성의 4개 장대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로 장수들이 군사를 지휘하던 장소입니다. 자, 후금의 위협에 대비하여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군영들을 많이 세운 왕은 바로 인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광해군 때는 중리외교로서 후금과 뭐 그렇게까지 큰 갈등 관계는 없게 되지만, 자, 인조 때 이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괄의 난이라는 게 있었죠. 이 이괄의 난 때문에 이괄이 서북면 쪽에 이쪽을 지키는 장수인데 인조 반정에서 공을 크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데, 그래서 도성에 큰 위협을 받게 돼요. 그래서 도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인조 때 어영청을 세워서 수도를 방해하게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날이 성장하는 후금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도 북부 지역은 총용청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어,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어청이라고 해서 어, 경기도 남부 지역 광주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를 했고요. 그 이전에 선조 때 이제 포수, 사수, 살수 이러한 전문 직업군인을 양성한 것이 바로 훈련도감이 있었죠. 훈련도감은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 중에 이제 설치한 최초의 군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궁궐을 방어하기 위해서 숙종 때 금이영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1682년에 설치하면서 오군영 체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한산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쉽게 오군영 중에서 세 개를 무려 인조가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인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인조가 추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어,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수도 방어를 위해 어영청을 이제 이괄해 난 이후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어떤 왕인지 살펴보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영영을 설치한 사람은 정조가 되겠고요. 나선 정벌, 러시아 정벌이죠. 정벌을 해서 조총 부대를 파견한 사람은 이제 북벌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효종이 되겠고요. 청과의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한 사람은 숙종이 되겠고,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줄이고자 균역법을 시행한 거 앞서 문제도 나왔지만 이것은 영조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탁 보니까 횡주산성 나오고 왜군 나오고 바로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은 1592년 4월에서 시작해서 1598년 11월에 이순신이 전사하는 이제 노량해전을 끝으로 해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주된 전쟁은 주로 1592년에서 1593년 겨울까지가 이제 주된 이제 전쟁 시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1593년 이제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이제 임진왜란에 어떤 일방적으로 초기에는 이제 조선이 이제 당하기만 했는데, 의병과 수군, 이순신이 이끄는 이 수군의 활약으로 조금씩 전세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명예 원군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명예 원군이 즉 조명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제 평양선을 탈환하는 것이 바로 1593년 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1번이 바로 그 시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명군이 이제 의기양양했는데
이거를 또 이제 충격적인 이제 패배로 가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제간 싸움이 네, 벽제간 싸움이 이제 1593년 1월 말경에 역시 있는데 여기서는 명군이 크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군은 이거 일본군은 싸워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 강화를 하면서 좋게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여세를 몰아서 다시 한번 조선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일본도 역시 충격적인 큰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행주 대첩이 되겠습니다. 이게 1593년 2월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점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면은 행주산성에서 패한 왜군이 명과 교섭을 제기했다네. 이 행주 대첩 이후에 이제 어떤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긴 강화 교섭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나에 보면 지난달 왜군이 본국으로 철수하며 전쟁도 끝났다네. 바로 이순신의 노량 대첩을 끝으로 해서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럼 요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1597년부터 이제 정유재란 이제 정유재란이 왜 일어나냐면 왜와 명과의 이제 그 강화 협상이 이제 파탄을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왜군이 이제 대대적으로 침입하게 된 것이죠. 이때는 이제 우리도 준비를 잘해서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는데 믿었던 수군에서 큰 타격이 오게 됩니다. 이순신이 잘못된 이제 모략으로 인해서 이제 수군 통제사에서 물러나고 백이 종군하게 되고 후임자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이제 말아먹게 됩니다. 이것을 이순신이 다시 이제 전화위복으로 이제 만든 큰 승전보가 바로 여기 나온 명량대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량대첩은 시기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1597년 9월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인데 행주대첩과 이 임진왜란의 막을 내리는 요 시점.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이거는 행주대첩 전이니까 어, 평양성 탈환, 벽제간 패배, 행주대첩 승리.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점령하였다. 이거는 인조 때 있었던 일이죠.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항전하였다. 이것은 임진왜란 초창기에 이제 그런 패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로 북상하는 이 외대군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이 일을 보냈는데 못 막고 패배하고 신립도 탕금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막았지만 역시 실패하고 이제 자결하게 되죠. 그래서 약 보름 만에 서울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아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봉수와 이립이 평북 의주 근처에 있는 용골산성에서 이제 활약한 거. 이것은 이제 정묘효란 때죠. 정묘효란 때 이제 의병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해당이 되지 않죠. 인조 때니까. 다음 28번 가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조선왕실 오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이 가운데는 왕세손이던 누구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에 감동하여 영조가 내린 은정이 포함이 됐다.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이고 사도세자 아들이 나중에 왕세손이 바로 정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정조의 업적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정조의 업적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 규장각, 뭐 초계 문신제, 뭐 화성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법전으로는 뭐 대전 통편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 헷갈리기 쉬운 것이 이 문헌 편찬. 이 왜냐면 이것은 이제 영조 때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조와 관련된 문헌 중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잘 알아둘 것이 에, 여기서는 바로 중앙 관서에 그러한 어떤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그러한 문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외교와 관련돼서 동문시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 또 알아둘 것이 뭐 탁지지라든지 탁지지는 이제 뭐 재정에 관한 것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간지라고 해서 그 형조 법을 형률을 담당하는 이 형조에 대한 그런 문서 요 세 개를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헷갈리기 쉬운 것이 이제 영조와 관련돼서 이제 문헌과 관련돼서 자주 물어보는 것이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동국 문헌 비고가 자주 나온다는 거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길 좀 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영조와 정조의 문헌 편찬된 문헌이 아닌지 몰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또 하나 이제 문헌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제 성종과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제 세종이죠. 특히 여기 5번에 보면은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자주적 역법서 칠정산 내편 중에서 칠정산 내편이 편찬된 시기는 바로 세종 때가 되겠죠. 앞서 문제에서 나왔지만 자주적, 민족적 이런 거 하면 거의 세종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홍경래 등의 봉기로 정주성이 점령했다. 홍경래라는 거 이건 순조 때죠. 그 다음에 신유박해로 수많은 천주교들이 처형이 되었다. 주문모 선교사 청 사제인 신부인 이 이외에 이제 뭐 정약종 처형당하고 정약전 정약용 이 삼형제들이 중에서 한 명은 죽고 두 명은 이제 유배당하는 그러한 참사가 있었던 박해 바로 이것도 역시 순조 때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탕평비가 건립이 됐다. 탕평책과 관련되면 이제 영조가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이것을 탕평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성균관에 이제 탕평비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호가 추사입니다. 추사체로 유명한 사람 바로 김정희가 되겠죠. 뭐 추사체로 유명하지만 시, 서, 화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제 그 바로 금성문 이제 바로 이 금성문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 그러한 실증적인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해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글씨와 관련해서는 이제 추사체, 그림과 관련돼서는 세한도, 그 다음에 금성문 연구와 관련돼서는 금석 과안독이라는 책을 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비가 진흥항 순수비인 것을 고증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거중기를 제작하여 수원화성 건설에 이용한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 되겠고,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리와 무능을 풍자하였다. 양반전, 허생전, 호질 이런 것 등 저술한 사람 연암 박지원이 되겠고요. 최초로 백리척을 활용한 동국지도를 제작한 사람은 영조 때 활약했던 정상기라는 사람이 되겠고요. 북학 일을 저술하여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한 북학파 실학자는 바로 박제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기사년 원자 명호를 정한 것에 반대한 송시열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여라. 자, 이것은 숙종 때에 보면은 정치적 국면이 급변하는 환국이 있었습니다. 이 환국전치 이 환국과 관련돼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세 차례 환국이 있는데 바로 1680년에 이제 경신환국이 있고 그 다음에 1689년에 기사환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1694년에 갑술환국이 있습니다. 자,
경신왕국은 이제 무엇 때문에 이제 일어났느냐? 자, 숙종 초에 남인들이 많이 득세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군권을 이제 독점하기 위해서 뭐 도채찰사라는 것을 뭐 이제 뭐 북벌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뭐 설치한다든지 대응산성을 뭐 축성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 등을 서인들은 이것은 역모를 꾀한다. 그래서 뭐 흔히 뭐 유학 사건이라고 하죠. 기름 먹인 장막 이것을 빌미로 해서 모략을 해서 남인들을 대거 몰아내고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인, 허적, 윤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3번이 바로 이제 경신왕국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사왕국은 뭐냐? 이 기사왕국은 이제 흔히 뭐 장희빈 유명하죠. 이 장희빈이 이제 남인과 관련되어 있는데 장희빈 소송의 아들 후일 경종이 되는데 이것을 원자로 이제 정하는 것을 놓고서 당시 서인 송시열 등이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숙종이 이제 남인 쪽 편을 손을 더 줘서 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남인이 집권을 하고 송시열 등 서인들이 대거 사사 또는 축출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 송시열에 대한 관직을 회복시키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송시열에 대해서 이제 그 신원이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나왔던 이제 그 장희빈이 이제 원자를 낳고 드디어 이제 인현왕후를 이제 폐서인시키고 장희빈이 중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숙종이 변덕이 심해서 다시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다시 장희빈을 다시 원래대로 이제 강등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서인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신왕국이 좀 중요한데 이 서인이 집권하면서 이 남인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계속 강하게 눌러야 된다는 쪽이 노론이 되고 그래도 같이 나가야 된다. 그게 서론 쪽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사실로 옳은 걸 찾는 것인데 경신왕국 이후에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소론과 노론이 이제 전국을 주도하였다. 이것도 역시 이제 경신왕국과 관련이 되어 있죠. 경신왕국을 통해서 서인이 집권하고 이제 노론서론으로 이제 분화해서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네 차례 4대 사가 있는데 무호갑자는 연산군 때, 김효사화는 중종 때, 그다음에 최대의 사화인 을사사화는 이제 명종 때에 일어났습니다. 대윤 소윤 간의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이제 을사사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뭐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자, 이것은 광해군 때이죠. 예, 광해군 때 집권 세력은 북인이었죠. 그 다음에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인해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이건 이제 선조 때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해서 서인들이 남인들을 저기 동인들을 크게 탄압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기축옥사가 되고 2년 뒤에 서인이 집권하게 된다. 당시 이제 그 기축옥사를 통해서 동인을 크게 타받은 정철이 세자 건저 문제로 이제 쫓겨나면서 다시 동인이 집권하게 되는데 동인이 분할을 하게 됩니다. 옹곤론인 남인과 강경론인 이제 북인이 분화가 되죠. 자, 그렇다면 결국 정답은 1번이 되는데 노론과 소론이 이제 경신왕국 때 이제 서인이 집권하면서 이제 분화되면서 집권했지만 이때 확실하게 완전히 집권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2년 뒤에 이제 기사 사화가 있어서 남인이 집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갑술한국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이상 남인은 재기가 불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남인이 전국을 주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뭐
영정조 때 뭐 일시적으로 뭐 정조 때 뭐 체제공산당이 뭐 잠시 뭐 영의정을 지낸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은 못 됩니다. 남인들은 이제 갑술한국 이후에는 정치에서 배제가 되고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 서인 세력화 그리고 그 서인도 다시 어, 노론과 소론으로 이제 전국을 주도하는데 그나마저도 이제 영조 때 특히 영조 때 이인자의 난 이후에는 이제 소론과 남인들이 관련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찍혀서 더 이상 전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이후로 계속 이제 노론 위주로 이제 나가게 되고 세도 정치 역시 또한 노론 시파 세력의 연장으로서 노론들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